강물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는 표현조차 사치입니다. 그것은 몸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기억을 단번에 지워버릴 것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저 최은별은 메콩강 한가운데서 생각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딸 나래는 영영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나래야,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고. 딸의 이름은 나래입니다. 날개라는 뜻입니다. 빼앗긴 하늘을 이 아이만큼은 마음껏 날아오르길 바라며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나래는 아직 그 날개를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 어느 마을 낯선 집에 두고 온 채로 지금도 그 작은 손이 허공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3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메콩강, 그리고 제 눈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강. 저는 그 모두를 건넜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조선이라는 세계가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청진은 철의 도시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청진은 철이 아닌 석탄 먼지와 굶주림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최강철은 22살에 탄광에 들어가 35해를 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에서 노동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청진 송평구역의 낡은 3층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나보다 3살 아래인 남동생 재혁이가 전부였습니다. 좁은 방 2칸이었지만 그게 전부라는 것을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2009년 봄은 유독 조용하게 망했습니다. 화폐 개혁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배급이 다시 끊겼고 아버지의 월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 직포 이외에도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았지만 그마저도 안전원의 눈을 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쿵쿵쿵. 철제 문을 두들기는 소리. 잠에서 깬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청진에서 자란 아이치고 그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보이부 요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라디오로 남한 방송을 들었다는 것. 이웃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재혁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더니 그대로 끌려가셨습니다. 은별아, 재혁아 잘 있거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지금 살아계신지조차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 날 인민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민반장 오재원은 우리 가족을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광철 세대는 이번에 반혁명 사상 오염 세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가족과의 왕래는 신중히 하십시오. 30년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장마당 자리도 잃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에도 공장 출근을 멈추지 않으셨고 재혁이와 저의 도시락을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주사 한 대를 맞으려면 장마당에서 달러를 구해와야 했고 우리에게 달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약을 구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반혁명 세대에게 국가가 무슨 의무가 있어. 어머니는 그해 1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24살이었던 저는 재혁이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사치스럽게도 오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어머니가 다니던 직포 공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공장은 전기가 자주 끊겼고 기계는 50년 된 낡은 것들이었습니다.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매달 한두 명씩 기계의 손가락을 잃거나 폐에 실밥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배급 자격이 박탈됐으니까요. 하지만 배급표가 있어도 배급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공장 정치위원은 매일 아침 혁명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만세, 강성대국 건설 만세. 저는 2주먹을 쥐고 그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여길 나가야 한다.
떠나기로 결심한 날 저녁 재혁이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강냉이 죽이었습니다. 재혁은 21살이었는데 얼굴은 30이 넘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아버지를 찾겠다고. 재혁은 한참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따라갈게요, 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혼자 가서 길을 만들고 안전해지면 재혁이를 데려올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생과의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0년 2월에 두만강은 절반이 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은 구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강을 건너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를 안내한 사람은 연변 쪽에서 장사를 하는 50대 조선족 여성으로 이름은 왕매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불 보이죠? 저 불 향해 뛰기만 해요. 반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강둑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 이쪽은 조선이고 저쪽은 중국이었습니다. 이쪽엔 가족의 무덤이 있었고 저쪽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채울 수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얼음물이 차올랐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두 팔로 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탐조등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저는 몸을 납작하게 낮추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탐조등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 갈대밭에 몸을 숨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여야 했습니다. 왕매이의 집은 연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어두운 트럭 짐칸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그 집에서 저는 난생 처음 흰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계란 부침과 된장찌개.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저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 저는 왕매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 여성을 농촌 마을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지린성 어느 외진 농촌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공안에 잡히면 북송된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2년을 버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살면서 매일 밤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그 집에서 우연히 중파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 숨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뉴스를 읽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맑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숨기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저기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으로서. 그곳은 단순히 배부른 나라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그 목소리 하나로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봄 딸이 태어났습니다. 나래였습니다.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배부름보다도 그 어떤 자유보다도 더 강렬한 감각이었습니다. 나래는 작고 붉었습니다. 손가락이 5개씩 있었고 발가락도 5개씩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세면서 오래 울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날개라는 이름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해주겠다고. 나래가 생후 4개월이었을 때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탈북자 신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나래를 아는 채 뛰려 했지만 좁은 마당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딸이 있어요. 이 애는 어디 가요? 이 애는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공안은 나래를 그 집 중국인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포승줄로 묶인 채 버스에 실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나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귓속에 살아있습니다. 자다가도 그 소리에 잠을 깹니다. 강제 북송된 뒤 끌려간 곳은 청진 보위부 예심소였습니다. 신문은 며칠씩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건넜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남한 사람과 연결이 있었는지.
저는 나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의 하루 식사는 옥수수 풀죽 한 국자였습니다. 잠은 통로에 몸을 부대끼고 앉아서 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깨어났습니다. 나래 때문에 6개월의 노동 교화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집이라고 부를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진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을 건너겠다고. 이번에는 나래를 찾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세상에 이 이야기를 알리겠다고. 그리고 다시 두만강에 섰습니다. 두 번째 도강은 첫 번째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공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포와 공존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이 닿는 루트로 움직였습니다. 지린성에서 바로 윈난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래가 있는 마을에 들렀지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뒤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를 찾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힘을 길러 공식적인 루트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윈난성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이어지는 탈북 루트 중 가장 긴 경로였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라오스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인 파오는 이 길을 수십 번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밀림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낮에는 쉬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모기가 극성이었고 습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발에는 진물이 잡혔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고개 넘으면 강이 보입니다. 라오스 국경마을 근처에서 순찰대를 만날 뻔했습니다. 파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즉시 엎드렸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플래시 불빛이 수풀을 훑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옆에 있던 60대 여성 탈북자가 기침을 참느라 몸을 떠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두려움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파오가 손짓했습니다. 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이 같은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 그 강만 건너면 됩니다. 메콩강은 두만강과는 달랐습니다. 폭이 넓고 물살이 강하고 강 색깔이 탁한 황토빛이었습니다. 저는 강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 앞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나래를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래야, 엄마가 이 강을 건넌다. 이것이 마지막 강이야. 우리는 밤 11시에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구한 빈 페트병 2개를 묶어 부력으로 썼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물살이 샜습니다. 제 옆에서 기침을 참던 그 60대 여성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함께 허우적거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00m, 150m, 100m. 태국 쪽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50m.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끌어당기며 강변으로 올라섰습니다. 태국 땅이었습니다. 우리 7명은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강변 풀밭에 쓰러진 채 숨을 고르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60대 여성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니 어쩌면 10번째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래야, 이제 진짜로 찾으러 간다. 태국에서 잡힌 탈북자들은 이민청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밥이 나왔고 아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첫 밤, 저는 나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생후 2달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을 인화해 꿰맨 속옷 안쪽에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나래는 사진 속에서 눈을 반쯤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래야, 엄마는 이제 이 방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방에서 나가면 반드시 내 곁으로 간다. 수용소 입소 3주째, 탈북자 지원단체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재혁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1년 늦게 두만강을 건넜고 라오스 밀림 구간에서 안내인 없이 이동하다 탈수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라오스 어느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제 재혁이까지. 제 가족은 모두 그 땅에 남겨졌습니다. 저만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가 건너지 못한 강을 저는 건넜습니다. 재혁이가 닿지 못한 이 땅에 저는 닿았습니다. 그러니 포기는 동생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방콕 한국대사관에서의 절차가 끝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재혁이의 무덤이 있었고 나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살아있다. 여기까지 왔다. 나래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입국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장 보는 법을 배웠고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고 신호등을 건너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탈북 여성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나래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나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직 전달할 방법도 없고 나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씁니다. 언젠가 나래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나래야, 엄마가 3개의 강을 건넜어. 두만강, 메콩강,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강. 그 강들이 엄마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 이제 엄마가 내 곁으로 가는 강만 하나 남았어. 그 강은 꼭 건널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사랑해, 나래야.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콩강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의 끝에는 오직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 두려움 없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나래라는 이름처럼.